데비와 줄리, 도리스 레싱. 하늘색 코트를 입은 뚱뚱한 여자가 다시 거울 앞으로 갔다. 여자는 거울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다. 뒷뺨은 천연두를 앓은 것처럼 새빨갛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달라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데비가 그녀를 보호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거다. 그녀는 바깥이 춥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날씨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 아파트가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난방은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비는 욕을 하고 불평을 하며 이사를 가야겠다고 했지만 줄리는 데비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데비는 그럴 수 없었다. 예전에 그녀는 싸워서 이 집을 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처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데비가 이곳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다고 줄리는 자랑스럽게 혼잣말을 했다. 줄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데비는 이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오가는 환하고 북적거리는 이 장소를 기억할 것이다. 무서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줄리, 그녀를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데비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몸이 너무 젖어 있어서 절버덕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겁이 났다. 물이 코트로 스며 나오면 어쩌나. 그녀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코트를 벗었다. 옛날에는 근사에 쓸 코트도 데비의 것이고 드레스 역시 데비의 것인데 지금은 노란색이 아닌 오렌지색이다. 물에 흠뻑 젖어버렸기 때문이다. 줄리는 때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비가 사온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러나 왜 자기가 땀만 흘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책에는 모든 것이 매우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나와 있었고 그녀는 몇 번씩이나 거쳐가야 할 단계들을 검토했었다. 그녀는 지금 목욕탕의 둥그런 선반 위에 놓인 목욕욕 소금과 로션병에 둘러싸여 모피처럼 털이 부스스한 발깔개 위에 두 발을 넓게 벌리고 서 있었다. 이마에서 찬 물이 솟고 다리 사이로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온몸이 아픈 것 같았지만 자기가 느끼는 것이 책에서 읽은 것과 똑같은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그 푸른색 코트가 움직였다. 다행스럽게도 옷은 아직 헐렁했다. 데비는 체격이 컸고 그녀는 작았다. 그녀는 다시 데비의 방에 있는 긴 거울 앞으로 갔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데비가 보고 싶었다. 데비가 마침내 나타날지도 몰랐다. 데비를 보지 않고 떠날 수는 없었다. 줄리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곧바로 떠나야 했다. 그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었던 종이 위에 썼다. 나는 지금 떠나. 모든 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을 담아. 줄리. 그 다음 자기 집 주소를 썼다. 그녀는 이 편지를 흰 봉투에 넣은 뒤 데비의 거울틀에 끼워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여기저기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아니, 많지는 않았고 네 사람이 그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그 남자, 그녀를 잡으려 하던 그가 거기 푸른 코트를 입고 엄청나게 큰 몸집으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러고는 그녀를 보며 늘 짓던 표정을 지었다. 어째서 데비가 그녀를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매섭고 영리하며 아랍인처럼 번드르르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바논 출신이며 그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감안해야만 한다. 그 남자 옆에는 그를 위해 마약을 배달하는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그 남자처럼 말끔하고 영리했지만 금발머리에 번쩍이는 차림을 하고 있어서 싸구려 옷 모델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줄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거기에는 줄리가 본 적이 없는 소녀 둘이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기처럼 그들 역시 순진한 여자애들일 거라고 줄리는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낄낄거리며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데뷔를? 줄리는 말없이 방을 지나 밖으로 나가 승강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여 자기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쇼핑백을 다시 확인했다. 그 안에는 손전등과 비닐 조각에 싼 끈, 속옷 2벌과 가디건, 두꺼운 타올이 들어있었다. 타올 안에는 입고서 반듯하게 누우면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을 주는 앞이 터진 데비의 낡은 블라우스와 생리대 몇 개가 있었다. 생리대는 데비의 것이었다. 그녀는 매달 엄청난 출혈을 했다. 승강기가 왔지만 줄리는 걱정이 되어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준비가 덜 된 듯했고 뭔가 모자란다고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단지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느낄 뿐이었다. 오늘까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자신감마저 있었는데 말이다. 그녀는 욕실 선반에서 손님용 수건들을 되는 대로 쇼핑백 속에 밀어 넣었다. 데비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데비가 개의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절대 개의치 않을 것이며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 라고만 말할 것이었다.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갖고 싶은 건 가져. 값을 치르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저명이라고 그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그러나 줄리는 더 잘 알고 있었다. 데비는 자기 좋을 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줄리 자신이 데비에게서 배운 것은 이런 것이다. 즉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말이다. 모든 것들의 대가, 사람들의,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한 일에,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한 일의 대가.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 혼자 처음 런던에 도착한 날 자정 워털루역 플랫폼에서 바보처럼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데비가 이곳으로 데려왔을 때 옆방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애들처럼 그녀는 순진했었다. 그녀는 순진하고 어리석었으며 이것은 그녀가 그 어느 것의 값도 몰랐다는 사실로 압축되었다.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었다. 이것이 데비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데비는 비록 절대 그녀가 값을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만 말이다. 5달 전 가랑비 내리는 무더운 8월의 저녁, 플랫폼에서 데비의 눈에 띈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계속 배워왔다. 무엇보다도 데비만 그녀를 본 것이 아니었다. 데비가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면 기차역 사방에서 그녀를 노리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어떼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그녀를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녀는 또다시 거실을 지나갔고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레바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이든 오빠 같은 태도로 새로운 여자애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 그들을 조심하는 게 좋으련만. 또다시 그녀는 승강기를 기다렸다. 고통으로 몸이 뒤틀리는 듯 했다. 더 심해졌는가? 그렇다. 더 심해졌다.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으로 번쩍이는 춥고 어두운 거리에서 그녀는 가까스로 버스에 올랐다.
새 정거장을 지나 원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무척 일을 잘 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눈깨비가 날리는 가로등 아래 내린 그녀는 자기의 푸른색 코트가 젖으면서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전혀 덥지 않았고 몸이 덜덜 떨렸지만 고통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계획한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너무 쉬운 듯 했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해 버스 정류장의 불빛 아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몸을 비틀리게 하는 감각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채 서 있을 거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더운가? 추운가? 구역질이 나는가? 배가 고픈가? 날씨가 이렇게 고약해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것은 다행이었다. 그녀는 진눈깨비 속을 용감하게 걸어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악취와 모섬증 때문에 버려진 건축 자재와 녹슨 철물들이 쌓여있는 운동장으로 서둘러 나왔다. 한쪽 끝에 버려진 창고가 있었다. 그 창고가 그녀가 가고 있는 곳이다. 그녀가 바로 사흘 전에 왔던 곳이다. 여전히 거기 있는지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러. 그런데 지금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문 안에 큰 개 한 마리가 크고 검고 위협적인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개 이빨과 눈의 광채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창고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했다. 뜨거운 물이 다시 다리를 타고 쏟아졌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뜨거운 칼들이 등을 찔렀다. 그녀는 벽돌 조각을 찾아 개 옆쪽 벽으로 던졌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창고 안으로 사라졌다. 끔찍했다. 줄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간 뒤 돌적이가 부서진 문을 가까스로 닫고는 손전등을 켰다. 개는 벽에 등진 채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개는 꼬리로 이리저리 흙을 쓸었다. 너무 말라서 더럽고 시커먼 남루한 털 아래로 갈비뼈가 보였다. 개의 눈은 절박했고 환했다. 개는 그녀가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괜찮아, 나 혼자야 라고 말하고 개에게서 떨어진 구석으로 가서 접혀있는 담요를 폈다. 개가 누워있던 담요였다. 그녀는 깨끗한 안쪽이 겉으로 오도록 담요를 뒤집었다. 이제 은신처에 도달하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속옷을 벗었다. 쇼핑백을 담요 옆에 놓았다. 누가 불빛을 볼까봐 겁이 나 우선 그것이 놓인 위치를 확인한 뒤 손전등을 껐다. 개가 숨쉬는 소리를, 꼬리를 탁탁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개는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젖은 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개가 거기 있는 것이 기뻤다. 이제 자신이 제때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몸 전체가 뜨거웠고 지독한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신음하며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데비, 데비, 데비. 데비는 그 몇 달 동안 내내 말했었다. 아무 걱정 마.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게 잘 되도록 보살펴 줄게. 그러나 데비는 일주일 안에 돌아올 거라고 해놓고는 새로 사귄 남자와 파리로 떠났고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 내 사랑 어떻게 지내? 주말에 돌아갈게 라고 말했다. 그것이 3주 전이었다. 내 사랑이라는 말에 줄리는 이번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데비는 그녀를 반드시 줄리라고 불렀지 다른 호칭으로 부른 적은 없었다. 어느 남자를 위해서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 사랑은 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듣고 있는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
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아. 줄리는 이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했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닌 남자를 원한다고. 그녀는 비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 했으면서 줄리는 신음하고 있었다. 아, 데비, 데비, 왜 나를 떠났어? 데비는 집과 음식을 주고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옷과 그녀의 몸을 잘 가려주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준 밝은 푸른색 코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 그러고는 줄리 혼자 감당하라고 떠나버린 것이었다. 데비와 그녀는 사람들이 타인에 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 농담을 했었다. 당신 음식 조심해야겠어. 레바논 남자는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너무 먹이는 것 같아. 줄리는 담요 위에 엎드려 있었다.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주먹을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 고통은 끔찍했으나 견딜만 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을 너무도 큰 외로움을 느꼈다. 엉덩이를 공중으로 쳐들고 있는 것은 잘못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벽돌로 된 차가운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아 계속 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그녀는 개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를 동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물이 아니면 피인가 쏟아져 나왔다. 손전등을 켜기가 두려웠다. 개가 자기의 얼굴과 목 냄새를 맡는 것이 느껴졌지만 다시 가버렸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너무 캄캄했다. 그러다가 마치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책에는 물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쓰여 있지 않았나. 그러다가 깨달았다. 아니, 이건 악이구나. 그녀는 손을 밑으로 가져갔다. 그녀가 깔고 있는 담요 위에 젖어서 미끈거리는 덩어리가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더듬어 켰다. 회색빛이 돌고 피투성이인 아기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이제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일이 닥치기 전에는 탯줄을 자르기 전에 기다리기로 작정했었다. 책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기가 죽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탯줄을 끊어야 했다. 그녀는 아기 몸에서 탯줄이 나오는 곳을 찾았다. 꼬인 밧줄 같은 두꺼운 살이 손 안에서 생명에 차 뜨겁게 맥박치고 있었다. 그녀는 가위를 찾았다. 끈을 찾았다. 생명의 탯줄을 가위로 자르고 두려움에 떨었다. 사방이 피투성이었다. 개가 너무 가까이 와 앉아 있어서 그녀는 개를 만질 수 있었다. 개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피 때문에 침을 삼키며 입술을 핥고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 그녀는 불쌍한 개에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냄비에 넣고 오래 끓였던 끈으로 테를 잡아맸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어 걱정이 되었다. 끈을 끓인 것도 그랬다. 이 더러운 창고에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거지들이 이 장소를 이용했을 테고 저 개가 다른 개들도 아마 그녀는 다른 여자들도 그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창고는 정원에 붙어 있고 화초를 심은 화분으로 가득 찬 데다 잠겨 있었다. 너무나 많은 곳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또는 길 잃은 개가 빗속에서 마른 장소를 찾는다는 것도. 그녀는 낄낄거리며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었다. 자신이 자제력에 잃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아기는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입을 오물거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무슨 조치든 취해야 했다. 아기는 울어야만 하지 않는가. 아기는 매우 미끈거렸다. 아기가 미끈거리고 젖어 있으며
기름투성이라는 사실은 책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었다. 아기를 들어안기가 무서웠다. 그녀는 쇼핑백에서 수건 뭉치를 끄집어내 편편하게 펴고 그 위에 데비의 부드러운 핑크색 세틴 블라우스를 잘 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기의 허리를 들어 올렸다. 아기의 움찔거림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녀의 손이 너무 차서 그랬을 것이다. 아기의 움찔거리는 힘, 따뜻함, 팔딱이는 생명력에 그녀는 놀라우면서도 기뻤다. 뜻밖의 그녀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아기는 완벽하게 온전하다고 그녀는 손전등으로 아기의 손과 발을 비춰보며 생각했다. 또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가? 아, 그래. 아기는 여자아이였다. 아기는 비정상인가? 아기는 주름지고 갈라진 매우 크고 긴 성기를 가지고 있었다. 저런 것이 정상인가? 왜 책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가? 그녀는 아기를 수건으로 단단히 감쌌다. 수건 끝으로 아기의 두 팔을 잘 감싸고 얼굴만 내놓았다. 그 다음 아기를 들어 안았다. 아기는 성이 나서 짧게 경련하며 울어댔다. 그러자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아기가 그렇게 크게 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창고를 떠날 수는 없었다. 해선 뒤에 쏟아지는 것들, 후산물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물컹한 것이 다시 다리 아래로 쏟아지더니 간처럼 보이는 덩어리가 튀어나왔다. 두껍고 붉은 줄의 끄트머리가 그 속에서 나왔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한 팔로 아기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 바닥을 밀치며 몸을 일으켰다. 피웅덩이 옆에 벌벌 떨며 서서 아기를 높이 그러나 자기 몸 가까이 바싹 안고 두어 발자국 옮겼다. 걔가 즉시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는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앞으로 기어나왔다. 걔는 빠르게 후산물들을 삼켰다. 그리고 기대에 차서 피 묻은 담요를 핥고는 길고 더러운 꼬리를 흔들며 잠시 주둥이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 벽에 등을 기대고 그녀를 응시하며 앉았다. 그러는 동안 아기는 짧고 성난 울음을 터뜨리더니 자기를 감싸고 있는 수건을 맹렬하게 걷어찼다. 줄리는 생각했다. 아기를 그냥 이곳에 두고 달아나? 안 돼. 저 개. 그러나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자 아기는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며 가만히 누워있다. 아, 그녀는 아기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아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피와 물과 오물범벅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살폈다.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실제로 탄푼 한두 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개를 조심하며 그녀는 담요의 깨끗한 부분에 아기를 뉘었다. 아기의 눈은 손전등 불빛 속에서 빛났다. 그녀는 깨끗한 속옷을 입고 생리대를 착용했다. 여분의 패드용으로 손님용 타올을 허리에 둘러매려 했으나 너무 뻣뻣했다. 이제 아기를 안았다. 인디언처럼 보이는 아기는 흐릿한 작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손전등을 집었다. 그리고 개에게 불쌍한 개, 미안하다 라고 말하고 개를 위해 문이 열려 있도록 확인하며 밖으로 나갔다. 땅이 울퉁불퉁하고 벽돌과 나무 토막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손전등을 껐다. 그래도 앞을 볼 수 있었다. 길 건너 높은 창문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여전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벌써 떨고 있었다. 아기는 고작 타월로 쌓여 있었다. 타월에 쌓인 아기를 이제는 헐렁해진 코트 자락 아래 품은 그녀는 울퉁불퉁한 땅을 가로질러 재빨리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을 지나 전화부스로 갔다. 창구,
또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다닐 때 그곳이 편리하게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었었다. 전화부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전화부스 바닥에 내려놓고 모퉁이에 있는 술집의 휘황한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술집은 10,000원이었고 덥고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피냄새를 너무도 강하게 풍겨 누군가가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가까스로 화장실로 갔다. 거기서 이미 흠뻑 젖은 타올로 만든 패드와 속옷을 벗었다. 그러고는 손님용 타올로 몸을 닦아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짜서 계속해서 몸을 닦는데도 피가 금세 허벅지 안쪽에 흰 피부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언제까지고 몸을 씻으며 머물 수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 타올을 뜨거운 물로 헹구어 끈적거리는 머리에 부볐다. 그리고 머리를 차분하게 빗었다. 아, 얌전하게 오래 붙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곱슬머리인 그녀의 머리는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데비는 그 모습이 어린 소녀처럼 예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속옷에 새 패드를 대고 피투성이 패드는 휴지통에 넣은 뒤 화장실 밖으로 나가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곳에서는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쿵쿵거리며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은 그녀를 곧바로 관통하여 진동하며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간절하게 음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지만 맥주와 레모네이드가 혼합된 샌디주 한 잔을 주문했고 축구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남자들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전화부스가 보이는 작은 창 가까이에 가서 섰다. 담요 뭉치가 보였다. 작고 가련한 것, 접은 신문 같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속옷 같기도 한 그것은 전화부스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창고를 발견한 다음 전화부스를 찾았고 가까운 어디 창문에 있기를 바랐으며 마침 거기 창문이 있었다. 겨우 5분 정도 창가에 서 있었을까. 한 젊은이와 아가씨가 전화부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다시 진눈깨비가 녹아 흐르는 창을 통해 젊은이가 전화하는 동안 여자가 바닥에서 담요 뭉치를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떠나야 한다. 여기 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술집의 소음이 그녀 주위를 때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곧바로 구급차가 왔다. 2명의 구급대원, 젊은 여자가 담요 뭉치를 안고 전화부스에서 나왔고 젊은이가 그녀 뒤에 있었다. 구급대원이 담요 뭉치를 받았다. 처음에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러더니 그것을 다시 젊은 여자에게 넘겼고 그녀는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이는 길에 서 있었다. 안에 있는 젊은 여자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젊은이도 그들과 같이 가려고 차에 탔다. 그래, 아기는 안전했다. 일은 끝났다. 그녀는 해냈다. 진눈깨비 속으로 나가 구급차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상실감 때문에 가슴이 텅 빈 채 아파왔다. 그렇게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었지만 말이다. 데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낮게 말했다. 어딨어, 데비? 뉴욕도 아닐 테고 미국도 아닐 테고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브라바, 남미. 데비 아파트에 오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딘가로 떠나려 하거나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리오, 샌프란시스코, 어디든지. 그리고 데비가 그녀에게 말했었다. 언젠가는 네 차례가 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데비의 차례였다. 왜 그녀가 돌아와야 하는가? 그녀는 단 한 명의 고정 고객을 원했다. 한 번은 그녀가 실수로 단 한 남자라고 말했었고 줄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데비는 자신이 원하면 무서워지기도 하고 장난스러워지기도 했지만 줄리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데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줄리는 한껏 빠르게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다리가 떨렸으나 그 정도는 괜찮다고 느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집에 가는 것뿐이었다. 집에 가는 것.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쉽게 내쫓아 버릴 집. 그 집에 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 서너 발자국이면 지하철역이고 전철만 타면 된다. 많이 걸려야 1시간 반. 플랫폼은 10,000원이었다. 사람들은 일이 끝난 뒤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을 것이다. 줄리처럼 그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안다면 뭐라고 말할까? 워털루역에서 그녀는 술꾼처럼 보이는 불황자 노인 앞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1파운드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 개를 떠올리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전철이 왔다. 열차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당연히 그녀는 피곤해야 하고 아프거나 또는 그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녀는 배가 고팠다. 스테이크와 달걀이 담긴 커다란 접시.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도 데비도 함께 먹고 있어야 했다. 통통하고 생기 있는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늘한 하늘색 코트를 입고 퇴근하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쇼핑백에는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수지의 스타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반짝거렸다. 윤기 있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탐스럽게 곱슬거렸다. 그녀는 확신과 비밀로 설레이고 있었다. 역에서 줄리는 버스를 탈 것인지 걸어서 집에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버스는 아니었다. 그 안에는 거의 틀림없이 그녀가 아는 누군가가 어쩌면 같은 학교 학생이 타고 있을 것이다. 아직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진눈깨비는 이제 싸늘하게 휘몰아치는 비가 되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렸지만 나쁠 것은 없었다. 이따금 따갑게 얼굴로 쏟아지는 비는 그녀를 생기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흠뻑 젖어 가련하게 집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것은 전혀 그녀가 계획했던 바가 아니었다.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자 창마다 커튼 뒤로 불빛이 빛났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자기가 입고 있는 흠뻑 젖은 게다가 축 늘어진 코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끔찍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헐렁한 코트를 보고 의아해할 것이다. 자기 집에서 새 집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고는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빠른 동작으로 단번에 코트를 벗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 어둑한 곳에서도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흐릿한 불빛으로도 안감에 묻은 핏자국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은 노란 드레스는 후줄그레하고 더러웠으나 가디건이 아래까지 내려와 대부분 가려주었다. 그래, 여기가 위험한 부분이다. 행운만이 그녀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녀는 층계를 달려 올라가 미소 지으며 배를 눌렀다. 쇼핑백으로 배를 가리려고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배는 아기가 있던 곳이 여전히 쭈글거리고 불룩했다. 무거운 발걸음, 그녀의 아버지. 그가 자물쇠를 더듬자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가 불빛을 뒤로하고 그녀 앞에 우뚝 섰다. 그녀의 가슴은 움츠러들고 약해졌다. 그러나 그때 그가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사람일 리 없어.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일 리가 없어. 그는 늙어서 쪼그라들어 별 볼 일 없어졌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녀는 그에 관해 데비가 뭐라고 말할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날카롭게 짖는 소리로 외쳤다. 앤! 얘가 여기 있어. 그는 아내가 이 일을 주도하여 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울면서 비틀거리며 현관에서 내려갔다. 줄리의 어머니가 황급히 그녀에게 왔다. 그녀는 벌써 울고 있었다.
많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두 팔로 줄리를 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 줄리, 줄리, 왜 너? 들어와라. 이런, 흠뻑 젖었구나. 그녀는 거실로 줄리를 끌어당겼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줄리의 눈에 이제 그는 노인처럼 보였다. 얘는 괜찮아요, 렌. 줄리의 어머니 앤이 말했다. 그녀는 딸에게서 떨어져 무릎과 발을 가지런히 한 채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그리고 눈 아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거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라는 표정으로 렌을 응시했다. 그애한테 차를 갖다 주오, 앤. 렌이 말했다. 그는 무겁고 심각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줄리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걱정들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줄리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앉아라. 우리가 널 잡아먹진 않을 테니. 줄리는 의자 끝에 엉거주춤하게 앉았다. 아팠기 때문이다. 마치 마취 상태에 있다가 위험이 없어지자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불행한 얼굴은 상실감으로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 각각 따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지도 그녀를 껴안지도 않았다. 서로 안고 싶어 하지도 그녀를 안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줄리, 어머니가 말했다. 줄리, 엄마, 나 샌드위치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저녁 먹었다. 내가. 줄리는 미소를 지었다.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쓰디쓴 미소였다. 그녀는 저녁 식사 접시들 위에 놓여있던 음식들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완두콩 하나, 감자 한 조각 남지 않았었다. 다음에 할 식사거리는 이미 접시에 담겨 비닐로 덮인 채 요리 준비가 되어 냉장고에 들어있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줄리에게 줄 것을 찾아 부엌으로 갔고 줄리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가 너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고 줄리는 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애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고 어머니가 말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뭘 좀 물어보셔야지요. 줄리는 부모에게 언제나 느꼈던 그 원망에 찬 짜증을 어느새 다시 느끼면서 생각했다. 강렬하게 그리고 그 순간 위험하게. 그러나 그들이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녀는 내가 없다고 해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견디어왔지만 말이다. 이제 그들이 그녀로 인해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 저 위에 있는 욕실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목욕만 할 수 있다면. 이때 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잔은 뜨거웠지만 줄리는 금세 마셔버리고는 다시 잔을 건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했음을 느꼈다. 배가 고파 뭔가를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몇 잔이고 계속해서 차를 마실 수 있었다. 엄마, 나 목욕해도 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넘어졌어요. 길이 온통 미끄러웠어요. 진눈깨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자기 앞에 움켜쥔 채 벌써 문가에 가 있었다. 다치지는 않았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그냥 미끄러졌어요.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어서 가서 목욕해라, 얘야. 어머니가 말했다. 달걀 삶아서 샌드위치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줄리는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빨리빨리. 목욕을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녀의 침실은 온통 예쁜 분홍빛 그대로였고 커다란 곰이 베개 위에 앉아 있었다. 옷을 벗어버리자 고약한 쉰내가 올라왔다. 그녀는 옷들을 모두 쇼핑백에 밀어넣고 선반에서
분홍 꽃무늬 가운을 움켜쥐었다. 데비가 보면 뭐라고 할까? 그녀는 궁금했다. 그리고 여기 그녀의 침대 위에 곰과 함께 엎드려 있는 데비를 상상하자 소리내어 웃고 싶어졌다. 그녀는 서랍 끝에 처박힌 어린애 옷 같은 파자마를 찾아냈다. 무엇으로 패드를 만들 것인가? 속옷에는 여기저기 피가 묻어있다. 패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낡은 팬티들을 찾아 내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탕의 물이 빠르게 찼고 더운 금이 올라왔다. 조심, 정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물에 담갔다. 빨리빨리. 그녀는 비누칠을 하여 출상과 더러운 창고의 흔적을 씻어내고 축축한 개 냄새를 없애고 그 모든 피를 씻어냈다. 피는 여전히 소리 없이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 가는 부숭부숭한 분홍 타올로 몸을 닦을 때 조심해야 할 만큼 나왔다. 그녀는 속옷을 입고 그 안에 낡은 팬티들로 만든 패드를 덧대었다. 파자마를 입고 분홍 가운을 입었다. 그리고 머리를 빗었다. 보라, 모두 없어졌다.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젖가슴에서 젖이 흐르겠지만 그녀는 꽉 끼는 블레지어를 하고 그 안에 솜을 채울 것이다. 그녀는 감당해낼 것이다. 여기 그녀의 집에서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서로를 보지 않는다. 그녀가 목욕할 때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되었고 침실 앞에선 언제나 노크를 했다. 데비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또는 옷을 반쯤만 걸치고 돌아다녔다. 데비는 공단 속옷 차림으로 커다란 가슴을 흔들며 문을 열기도 했다. 데비는 줄리가 목욕탕에 있을 때 자주 들어와서 변기에 앉아 수다를 떨기도 했다. 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 안 돼.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녀는 피 묻은 패드와 더러운 옷이 든 가방을 침대 아래로, 그래, 맨 끝으로 밀어넣었다. 이른 아침 7시, 부모가 깨기 전에 그것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씻고 매무새를 만지고 잠잘 준비가 된 착한 소녀. 거실에는 부모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의자에 각각 앉아 있었다. 그들은 또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본 뒤 안도했다. 마치 그전에는 그녀를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았다. 내가 집에 돌아오니 좋구나, 줄리. 그의 음성이 갈라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를 위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단다. 얇은 흰빵 4조각으로 샌드위치 2개를 만들어서 대각선으로 잘라내어 달걀 노른자가 예쁘게 드러났고 파슬리 잎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호랑이 같은 허기증이 줄리의 뱃속에서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당황하며 측은해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허겁지겁 먹었다. 아, 엄마는 내가 굶주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잘됐다. 그러면 냄새를 못 맡을 테니. 어머니는 음식을 더 만들려고 부엌으로 갔다. 달걀을 더 삶을까? 뭐든지 좋아요, 엄마. 잼,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고 싶어요. 그녀는 쟁반을 든 어머니가 돌아오기 한참 전에 샌드위치를 먹어치우고 차를 다 마셨다. 쟁반에는 빵 반덩어리가 버터, 딸기잼, 차가 놓여 있었다. 내가 굶고 지냈다고 생각하기는 싫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안 굶었어요. 정말로요. 줄리는 데비와 함께 먹었던 온갖 성찬을 생각하며 말했다. 근처에서 밤낮 없이 어느 때나 배달되던 피자와 켄터키 치킨, 데비가 배가 고플 때 자주 먹던 특별 스테이크, 작은 부엌에 있던 모로코 주발에는 과일들이 쌓여 있었다. 넌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 데비는 끊임없이 포도, 사과, 배 등을 더 많이 가져왔다. 줄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과일들, 가령 석류라던가 데비가 어딘가 여행 갔다가 좋아하게 된 파파야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는 너한테 질문을 해대지는 않겠다. 어머니가 말했다.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어요. 데비라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줄리는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여자라고? 아버지가 무겁게 물었다. 그는 아직도 줄리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를 쳐다보면 눈물이 다시 흐르기 때문이었다. 네, 남자친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서 줄리는 그 엉뚱한 생각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둘 다 안심이 되었거나 믿지 못하며 웃고만 있었다. 그들은 내가 남자와 달아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들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그녀는 빌리 제이슨과 학교 창고에서 벌인 사건을 생각했다. 그 일이 믿을 수 없게도 걔와 함께 있던 창고 안의 장면으로 이어졌던 거다. 그녀는 자신의 출산은 처녀 출산이 될 거라고 데뷔와 농담을 했었다. 그는 거의 삽입도 하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었다. 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지 못했어. 아마도 빌리는 그 일을 전부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녀가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도망친 것을 창고에서의 그 장면과 연결시키지 않는 한. 그러나 그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녀가 가출한 것은 그들이 뒹굴고 밀고 킬킬거리며 그녀가 안 돼, 안 되라고 말하고 그가 아 제발 라고 말한 지 넉 달 뒤였다. 너 다시 학교 갈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주에 직원이어서 내가 아직도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 2학기 남았지? 넌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는 언제나 모범생이었잖니. 네, 다시 가겠어요. 줄리가 말했다. 7달. 그녀는 감당할 수 있다. 지루해지겠지만 상관없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이 그녀가 무슨 말을 더 하고 더 설명하고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둘 다 그녀를 응시하며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은 그녀가 사라진 5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느꼈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말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돌연 극도로 기진맥진해졌다. 뜨거운 차와 음식을 잔뜩 먹고 나니 긴장이 풀어지며 스르르 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서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의자에 무겁게 앉아있는 소심하고 머리가 희끗한 나이든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앞자락에는 가지런히 작은 진주 단추들이 달리고 작고 예쁜 컬러도 달린 하늘색 드레스 차림으로 거기 앉아있는 어머니는 거의 소녀처럼 보였다. 회색 머리는 생기 있게 곱슬거렸으며 상처 입은 순진한 푸른 눈은 사태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줄리는 생각했다. 엄마에게 안길 수만 있다면,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그래서 내가 잠들 수만 있다면. 그녀가 아기였을 때는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기억할 수 없었다. 이 집 식구들은 서로 손을 잡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기진맥진함에서 오는 투시력과 지난 몇 달 동안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 부모들이 서로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비는 그 두 사람의 궁합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음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고 논쟁을 하지도 않았다. 찻잔과 식사와 커피잔과 비스킷으로 매일매일이 채워졌으며 그 일들은 언제나 취침 시간을 향해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행해졌다. 그들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오직 둘이서만 있었다. 마치 자신들을 소멸시킨 것 같았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벌써 늙어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을까?
데비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키스하고 껴안고 논쟁하고 싸우고 위협하고 울고 비명을 질렀다. 그곳에는 방이 2개 있었다. 데비는 그녀에게 작은 방을 주었다. 데비가 새 남자와 그 방에 들어오면 그녀는 당연히 밖으로 나갔지만 데비의 진짜 남자친구 드렉이 거기 있을 때는 괜찮았다. 드렉은 농담을 많이 했고 줄리에게 이것저것 명령도 했다. 차 한 잔 만들어 주겠느냐? 술 한 잔 가져오겠느냐? 베이컨과 달걀을 요리해 주겠느냐? 그동안 뭘 했냐? 왜 머리 모양을 바꾸지 않느냐? 왜 새 옷을 안 입냐? 그는 줄리를 좋아했으나 그녀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데비의 좋은 짝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데비는 곧 그를 떼어낼 것이다. 그 아파트의 임자였으며 그녀가 번 돈의 일부를 가로챘던 남자를 떼어낸 것처럼. 데비는 그 남자의 약점을 알아내 목을 죄었고 그 아파트를 자기 손에 넣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 일했다. 줄리는 그 남자를 딱 한 번 보고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었다. 내 첫사랑이라고 데비는 농담을 했고 줄리가 찡그리자 크게 웃었다. 드렉은 그녀를 섬뜩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지루했다. 그러나 데비가 뉴욕에 함께 간 남자는 텔레비전 프로듀서였다. 그는 영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연재물을 만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팔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데비에게는 이 남자가 더 어울릴 것 같았지만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데비는 이 남자도 버릴 거라고 줄리는 생각했다. 이 모든 생각과 판단은 자기 집에서 말하고 생각하던 일들과 전혀 달랐으나 줄리의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생각들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데비는 그녀의 험난한 삶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결코 말한 적은 없지만 데비는 나쁜 경험을 했던 거다. 그러나 그녀가 줄리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는 그 때문이기도 했다. 데비 역시 줄리처럼 늦은 밤 기차역에 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임신한 채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아기를 낳을 것인지, 기를 것인지, 그녀와 아기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을 것인지 따위에 되지도 않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찬 채, 또는 임신한 채 혼자 버림받았는지도 모른다. 5달 동안 데비가 사랑하고 보호한 것은 줄리 자신이 아니라 임신한 채 혼자였던 줄리일 것이다. 그렇다. 데비는 그녀를 좋아했다. 때로 밤이면 그녀는 데비의 커다란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그것은 데비가 혼자라는 것을 못 견뎌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섭다고 말했다. 그녀는 줄리가 어둠을 두려워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데비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도 언제나 금세 잠들었다. 그러면 줄리는 조심스럽게 팔꿈치를 댄 채 일어나 잠자고 있는 데비를 굽어 살펴보며 이해하려 했다. 데비는 크고 잘생긴 여자였다. 피부는 새하얗고 검고 빛나는 머릿결은 곱슬거리지 않았다. 입술은 그 안에 있는 무자비하게 치고 때리는 혀에 아주 잘 어울리는 얇은 선홍색 활 모양이었다. 잠들었을 때의 얼굴은 부드럽게 닫혀 있었고 줄리 생각에 아주 측은해 보이는 입술은 그저 평범했으며 눈 밑은 처져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 줄리의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도 데비는 그냥 놔둬 당신, 내 말 들려? 그냥 둬. 안 그러면 내가 라고 말했었다. 잠든 그 얼굴에는 그녀가 그렇게 말한 이유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녀의 선홍색 입술과 검은 두 눈은 고약하고 무서웠다. 그러나 데비는 자다 깨면 줄리 쪽으로 돌아 누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럴 때면 줄리는 사랑과 다정함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느끼곤 했다. 이 크고 뜨겁고 부드러운 데비의 몸이 전해준 깨달음. 데비가 다시 잠이 들어도 줄리는 여전히 그 깨달음에 놀라 잠들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사실 절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줄리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 한 번 데비는 줄리의 불룩한 배를 만지다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줄리는 데비와 꼭 껴안고 누워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핥아주고 잠이 든 두 마리 고양이 같았다. 줄리는 자기가 집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결핍 상태였는지, 또 자신의 부모들은 얼마나 공허하고 슬픈 삶을 사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 그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자. 엄마, 오늘 엄마 침대에서 자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단지 어머니의 당황하고 멈칫거리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줄리, 넌 이제 다 컸잖니. 앵과레는 탁자를 사이에 둔 채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대에서 잤다. 줄리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러다가 눈물이 고인 것을 알고는 얼른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흐느끼며 그들에게 안겨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그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으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을 켜놓았었다. 이제 세 사람은 모두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있다. 화면에서는 여자 아나운서가 왕족이나 동물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8시 이슬링톤의 전화부스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따뜻하게 쌓여 있었고 건강합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7파운드 3온스입니다. 간호사들이 아기 이름을 로지라고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자 격렬한 질투의 물결이 줄리를 꿰뚫고 지나갔다. 손전등 불빛으로 잠깐 본 뒤 창고 밖 진눈깨비 속에서 다시 보았던 그 얼굴. 산모는 응급치료가 필요할지 모르니 속히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늦은 뉴스였다. 그들은 확실히 알아차릴 것인가? 그러나 그들이 눈치챌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옆에 개 한 마리밖에 없는 더러운 창고 안에서 아이를 낳고도 목욕분 냄새를 풍기며 작고 예쁜 가운을 입고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겨우 4시간이 지난 것이다. 엄마, 우리는 왜 개를 안 키워요? 줄리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면서도 물었다. 얼마나 귀찮은 것들인데, 줄리. 누가 그걸 산보를 시키냐? 제가 할게요, 엄마. 하지만 넌 7월에야 학교를 마치잖니. 그리고 난 걔가 거치적거리는 거 싫다. 렌도 싫어할 거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 텔레비전을 껐다. 화면이 텅 비었다. 난 제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종 궁금해져. 그가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을 보면 말이야. 관둬요, 렌. 앤이 경고하듯 말했다. 줄리는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녀의 귀가 깨어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나 네 걱정을 했던 거다. 아버지가 슬픔에 차서 무겁게 책망하듯 말했다. 자칫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는 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니? 렌,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제시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줄리는 대화에 끼어들려고 애쓰며 물었다. 침묵. 아,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빠? 그렇게 말을 멈추시면 어떡해요? 렌, 앤이 사납게 말했다. 제시 이모가 임신을 했었다. 아버지는 아내의 얼굴과 그녀의 절망을 무시하면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은 말하고 있었다. 저 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왜 저 애는 몰라야 돼? 제시도 너보다 그리 나이가 많지 않았다. 그는 비난에 가득 차 줄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는 넥타이 위로 떨어졌다.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안 그러냐? 아빠 말은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태어났나요?
그게 네 사촌 프리다야. 레는 여전히 비통하고 고집스럽고 원망하는 눈으로 딸을 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제시 이모의 엄마 아빠는 상관 안 했어요? 상관했지 물론. 애니 말했다. 나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 그들은 아기가 입양되기를 원했지. 그러나 제시가 아기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도 어쩌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이 옳았고 제시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 애는 겨우 17이었어. 그 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으려 했지. 그 애는 아기를 데리고 집에 처박혀 있었어. 밖에 나와서 즐기면서 이것저것 배워야 할 때 말이야. 그 애는 저 자신도 아이면서 결혼을 한 거야. 이때쯤 줄리는 다소간 제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난 지금 저들에게서 이야기를 다 끌어내야 해. 난 그들을 알아. 그들은 한번 입을 다물면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법 이모부는 상관 안 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안 했지. 결혼을 했으니까. 그녀와 결혼했잖아. 안 그래? 그녀가 러브 차일드, 즉 사생아를 갖게 됐으니 받아들여야 했지. 아버지는 분노와 비난에 차서 말했다. 러브 차일드라고? 줄리는 참지 못하고 경멸하듯 말했으나 부모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긴 아이를 그렇게들 부르지. 아버지는 무겁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줄리. 넌 언제나 아주 착한 아이였고 그래서 더 끔찍했던 거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없게도 그녀의 아버지, 너무 무서워서 그녀를 집에서 도망치게 했던 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는 빛이 나고 두 뺨은 상기되어 있었다. 자칫하면 줄리 또한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자야겠어요. 그녀는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다, 줄리. 어머니가 말했다. 줄리는 그 방을 나와 층계를 올라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너무 아파서 이제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는 제시카 이모와 사촌 프리다 때문에 멍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아, 줄리 자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녀도 지금 이곳에 아기 로지와 함께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내쫓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느꼈다. 그녀는 원했다. 데비. 그녀는 외쳤다. 작은 침대로 파고들어 두 팔로 아기 곰을 안으며 소리 없이 외쳤다. 데비, 난 어쩌면 좋아? 그녀는 생각했다. 7월에 학교를 마치면 나는 돌아갈 거야. 도망갈 거야. 런던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내 아기를 되찾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출했던 그 어리석은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만사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비가 교육시킨 여자라고 잠시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말했다. 그만해. 그만해. 잘 알면서 그래. 그녀는 제시 이모 집을 생각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집을 좋아했었다. 데비가 있는 곳과 제시 이모네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흥미진진한 곳. 그녀의 부모는 그곳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 아기가 온다. 길고 주름진 보지를 가진 로지가 이곳에 온다면. 줄리는 냉소적인 몫인 웃음을 웃고 있었다. 불행한 웃음이었다. 그녀의 딸 로지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줄리 자신이 이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난 로지를 런던에 있는 데비의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줄리는 끝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데비가 받아들인 건 임신한 줄리였다. 그것이 치러진 대가였다. 줄리가 아기 로지를 이곳에 데리고 왔다면 그녀는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제시 이모처럼.
줄리는 봅 이모부를 생각했다. 자기가 그를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제시 이모의 그림자로 여겼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왜 제시 이모가 그와 결혼했을까 궁금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난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야만 해. 7월에 떠나겠어. 난 낙제하지 않을 거야. 문제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5과목 합격 점수를 딸 거야. 그리고 런던으로 갈 거야. 난 이제 세상을 알아. 이봐, 난 데뷔의 집에서 살았고 그랬어도 그들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어. 난 영리했어. 아무도 내가 임신한 줄 몰랐어. 데뷔만 알았어. 난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는 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창고에서 혼자 로지를 낳았어. 그리고 난 로지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았고 이제 그 애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난 집에 왔어. 난 이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 짐작조차 못할 거야. 나는 괜찮아. 줄리는 두 팔로 펜더곰을 안고 생각했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증명한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잠속으로 빠져들었다.